안녕하세요. 핵심 포인트 전자상거래 관리사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성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전자상거래 기획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기획의 첫 번째, 고객관계 관리에 대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고객관계 관리가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또는 기존의 마케팅과 이 마케팅에선 어떻게 차별점이 있는지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세 번째, 전자상거래 기획에서 세 번째, 인터넷 광고와 PR에 대해서부터 먼저 배워볼 예정이고요. 이번 강에서 저와 함께 전자상거래 기획, 전자상거래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볼 건 이제 인터넷 마케팅 전략인데요. 우리가 처음에 총 5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저희가 줄여서 총 4개의 카테고리로 배워볼 텐데요. 세 번째, 인터넷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 첫 번째, 인터넷 광고와 PR인데요. 첫 번째로 웹을 이용한 광고입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하는 광고를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최근에 많이 접하고 있죠. 배너 광고, 제휴 마케팅, 또는 바이럴 마케팅, 또는 피드를 주는, 뉴스 피드를 주는 RSS 마케팅 등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제 배너 광고도 역시 굉장히 많은 그런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너 광고는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불리지만 우리가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광고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너를 봤을 때 어떠한 데가 관심이 있거나 니즈가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눈에 띄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은 사람들이 그냥 외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제휴 마케팅의 경우는 웹사이트의 발행자가 파트너의 웹사이트에 방문자, 회원, 매출 등을 발생시키면 그 보상을 받는 마케팅 방식을 우리가 제휴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 쇼핑에서 보면 그 안에 여러 스마트 스토어라고 요즘 최근에 하는 제휴 사이트들이 물품을 판매하는데, 그것을 구입하면 네이버는 그것에 대해서 일정 수수료를 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너 광고의 종류가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있는데요. 정적형 배너, 애니메이션 배너, 그 다음에 상호작용성 배너, 또 머천다이징 배너가 있고요. 또 광고 게재 방식에 따른 분류인데요. 하나에 딱 고정되어 있는 고정형, 그 다음에 키워드가 나타나 있는 키워드형, 또한 어떤 지정 시간, 즉 어떠한 밤에 쓰는 거라든가, 또는 낮에 쓰는, 혹은 주부가 타깃이라든가, 또는 직장인 타깃이라는 그런 어떤 타깃에 따라서 지정 시간형이 있고요. 또 로테이션형, 계속 몇 개가 돌아가는 로테이션 형태의 그런 광고 게재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삽입 광고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웹 광고와 좀 다르게 우리가 팝업 광고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웹페이지에 띄웠을 때 그 페이지가 아니라 그 앞에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삽입 광고 혹은 팝업 광고라고 얘기하는데요. 처음 홈페이지를 우리가 딱 띄웠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른 페이지가 뜨면서 앞에서 새로운 광고를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팝업 광고라고 합니다. 배너 광고에 비해서 주목도가 당연히 높겠죠. 우리가 홈페이지 들어가자마자 내 눈앞에 바로 뜨게 되니까 굉장히 주목도가 높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오히려 역으로 귀찮고 짜증나는 그런 광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부감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는 광고가 이 삽입 광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삽입 광고나 팝업 광고를 헷갈리지 마시고 같은 용어다라는 것을 꼭 외워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이메일 광고입니다. 소비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는 광고로 단순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미지, 소리, 동영상 등의 그런 다양한 멀티미디어 형태로 광고 메시지를 개개인의 이메일을 통해 전달하게 되죠. 사실 우리 대부분의 고객들은 이 이메일 광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팸으로 굉장히 많이 치부하거나 또는 인식하거나 해서 지워버리거나 굉장히 귀찮아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네 번째는 동영상 광고인데요.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인터넷 광고로 배너 광고의 정적인 단조로움에서 벗어나서 역동적이라는 점과 더불어 기존의 텔레비전 광고, 뮤직비디오, 영화 예고편, 홈쇼핑 채널 등과 같이 결합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어떠한 배너를 내가 살짝 커서 올라가면 화면이 커지면서 동영상이 플레이되는 그러한 광고들을 우리가 동영상 광고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다음은 스폰서십 광고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주로 많이 방문하고 체류하는 사이트나 콘텐츠를 이용해서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려고 하는 형태의 그런 광고를 우리가 컨텐츠 혹은 스폰서십 광고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웹을 위한 광고가 아니라 웹을 이용한
홍보, 즉 PR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PR이라는 건 홍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넷 홍보는 기업이 고객뿐만이 아니라 기업 주변의 다른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자신의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고 유지해서 호의를 갖도록 만드는 활동이죠. 그러니까 광고라는 건 대놓고 내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그냥 대놓고 알리는 행위라고 한다면, 이 홍보라는 건 약간은 조금 비간접적으로 우리의 제품이라든가 이미지, 특히 기업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의 이미지에 호의를 갖도록 만드는 활동을 우리가 PR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렴한 비용으로 상표 인지도도 제고하고 정보의 제공 및 교육, 신뢰도 구축, 구체적 소비 행동 유도 등을 위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PR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PR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 PR의 목적은 기업과 제품에 대한 어떤 호의적인 이미지 형성, 즉 우리가 그냥 하나의 제품만 가지고 그 제품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기업과 묶어서 이미지를 형성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잠재 고객에게 기업과 제품의 노출, 즉 하나의 제품만 노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업의 이미지를 홍보함으로 인해서 그 기업을 통해서 그 제품도 같이 이제 홍보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수요 창출의 보강 기능. 기존에 어떠한 수요가 약한 수요가 있다면 그런 잠재 고객들을 더욱더 창출시키는 그런 기능도 하게 되고요. 네 번째는 새로운 잠재 고객의 기업과 제품의 노출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종래 고객과의 관계 공고화 등의 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계 공고화라는 건 기업의 이미지가 좋고 네가 원래 쓰고 있던 그러한 브랜드나 제품이 혹은 우리의 제품을 활용하는 고객들이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느낌으로 해서 더욱더 충성도를 높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PR의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터넷에서의 그런 PR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브로셔웨어, 커뮤니티, 온라인 이벤트, 온라인 고객 서비스, 뉴스 공지, 링크원 활용, 인터스피셜인데요. 여러분들 이 홍보 방법은 여태까지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사람들한테 기업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나타내는 것들,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정의와 여러분들이 그 홍보 방법, 그 다음에 홍보 방법을 어떨 때 쓰면 이게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글상자에서 빈칸에 가장 알맞은 용어는 이러면 글상자에 예를 들어서 인터스티셜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인터스티셜 부분만 가로 부분으로 빈칸으로 남겨놓은 다음에 보시는 것 같이 여기서 4개의 그런 보기를 주고 거기서 인터스티셜을 고르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꾸준히 제가 여러분들과 계속 같이 하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해당하는 라이센스, 즉 이 자격증을 딴다라는 것은 어떠한 시험을 출제한 사람의 출제 의도에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실 때도 그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이 광고를 했을 때 또는 홍보를 했을 때 이것에 대한 효과 측정 방법인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보시면서 제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시면 대부분 용어, 단점, 장점, 목적,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이 기획 부분은 오히려 더욱더 그렇게 많이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광고 효과의 측정 방법은 Most Frequency Request Page, 즉 많이 본 페이지, 요청 페이지를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특정 사이트의 방문자 수, Number of Visitor, 그 다음에 페이지 View per Visit라고 해서 방문자가 본 페이지 수, 그 다음에 광고를 실제로 클릭한 사용자의 비율, 인터넷을 통해서 발생한 거래의 수를 가지고 이 광고가 효과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측정하게 되죠. 자, 그런 거죠. 광고가 나가고 나서 사람들이 이 페이지에 많이 들어왔는지, 사람들이 구매를 많이 했는지, 혹은 그 배너를 클릭을 많이 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효과를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웹을 이용한 판매 촉진인데요. 앞에서 광고와 PR을 봤는데 이제 세 번째는 웹을 이용한 판매 촉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용하는 이 전자상거래라는 것 자체가
인터넷이라는 그런 가상 공간에서 상대적으로 이용자가 많고 상호작용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제품이나 제품의 출시나 시장조사 자료를 얻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절감할 수가 있고 소비자가 어떤 걸 샀는지 어떤 걸 봤는지 그 전에 어떠한 제품들과 같이 묶어서 샀는지 뭐 이런 것들의 그런 데이터베이스화가 당연히 가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막 오프라인에서 해왔던 그런 매스 마케팅이 아니라 1대1 마케팅으로서의 프로모션이 가능하고 또 구매를 했을 때 어떠한 뭐 포인트, 리뷰를 작성했을 때 추가 포인트 이런 것들을 주면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런 판매 촉진들도 같이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웹을 이용한 판매 촉진 활동에는 제휴 프로그램, 쿠폰, 콘테스트와 추첨, 가격 할인들이 있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어떤 거 제휴해서 뭐 1+1, 이 제품과 이 제품을 묶어서 사면 10% 할인 또는 뭐 가전 또는 뭐 생활용품을 사면 뭐 오늘은 몇 프로 할인 이런 쿠폰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웹을 이용한 판매 촉진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검색 엔진 마케팅인데요. 이 검색 엔진 마케팅이라는 것은 뭐 구글이나 여기 뭐 야후 MSN에 써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구글하고 네이버 뭐 다음 정도가 가장 메인 검색 엔진이 되겠죠. 그래서 기업, 업체 등의 홍보 활동을 하는 마케팅 방법이고요. 그래서 검색 엔진 최적화 및 검색 광고 등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구글 애드센스라고 해서 내가 블로그를 하고 있거나 또는 어떠한 뭐 페이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을 때 거기에 구글의 광고를 띄우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텐데 그걸 우리가 검색 엔진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검색 엔진 마케팅의 그런 광고 유형을 보면 뭐 CPC부터 뭐 CPM, CPR, 뭐 이렇게 CPT, CPA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광고 유형은 굉장히 또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매칭을 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CPR이다. 그러면 1%까지 도달하는 데 들어간 비용,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CPC다. 그러면 클릭당 비용이 발생하는 검색 키워드 광고를 나타낸다라는 이러한 정의와 그런 키워드를 같이 붙여서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셔야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전자상거래 전략 수립 및 콘셉트화인데요. 자, 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이제 전자상거래 뭐 정책 이런 것들이 다섯 번째로 들어가 있어요. 이 기획에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전자상거래 개념까지만 해서 이제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경영 환경과 경영 전략인데요. 우리가 경영 전략의 개념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략이라는 것은 어떠한 경쟁을 했을 때 그것에 이기기 위한 수단 혹은 방법 등을 얘기하고요. 기업에서 경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어쨌든 뭔가 누군가보다 더 많이 팔고 누군가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내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업의 목표는 기업의 존재 이유, 목표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영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영 전략을 통해서 기업은 목표 달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게 되는 어떤 의사결정 형태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조직 내부의 모든 기능과 활동 등을 통합하는 그런 통합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것들을 경영 전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영 전략을 통해서 오늘날에는 경쟁 우위도 제공을 하고요. 또는 내가 현재 앞서가고 있다면 그 앞서가는 것을 유지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및 분석 체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전략적 비전과 경쟁 우위인데요. 뭐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전략적 비전이라는 건 내가 어떠한 사업이나 제품을 팔 때 기본 목표, 기업 이념을 결정을 하고 또한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직의 자원의 배분에 기본 틀이 되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오늘날 기업에서는 이 전략적 비전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꼭 기업만이 아니더라도 학교에 계시든 어떠한 집단에 있을 때 그런 집단의 비전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경쟁 우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경쟁 우위라는 것은 어떠한 독특한 능력이나 또는 우월한 주의를 말하긴 하는데 이러한 우월한 주의라는 것은 내가 높은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높은 어떠한 이익을 이 시장에서 나타냈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탁월한 수익성이라는 말로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 우위의 구성 요소를 보시면
맨 처음에 경쟁 우위의 원천이 있겠죠. 내가 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었는지 그런 원천들이 있을 텐데, 그런 원천에는 기본적으로 우수한 기술, 우수한 자원이 있었고, 그 자원에는 규모의 경제, 유통망, 경험 곡선 효과, 정보의 정책 등이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이런 우월한 지위를 가지게 됐을 때 기업 관점과 고객 관점이 따로 있고, 또 실적의 성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내가 경쟁 우위를 가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경쟁 전략의 유형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경쟁 우위 요소만 보셔도 다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원가 우위 전략. 그래서 내가 대량으로 싸게 팔면서 대량으로 판매를 해서 그것으로 이익을 남길 것인지, 혹은 차별화 전략. 내가 어떠한 비싼, 예를 들어서 명품이다라고 했을 땐 가격이 싸진 않지만 사람들이 이걸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내가 전략을 세우는 그런 차별화 전략도 있고요. 또한 우리 앞에서 배웠던 STP,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에서 세그멘테이션을 굉장히 잘해서 어떠한 내가 최대한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골라서 우리가 집중을 하는 그런 집중화 전략까지, 이렇게 경쟁 우위를 위한 이렇게 세 가지 전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포터의 경쟁 전략 유형이고요. 사실 이 포터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포터가 얘기했던 어떤 경쟁 우위,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묶어서 외워두시면 조금 더 편하게 여러분들 시험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경쟁 전략의 유형, 제가 아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특정 기업이 원가를 낮추기 위한 어떤 일련의 노력을 하는 것을 원가 우위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차별화 전략 같은 경우는 기업이 제공하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차별을 해서 내가 우월하다는 걸 이제 시장 전체에 보여주는 것들을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차별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메인은 서비스, 디자인, 상품 이미지 등을 나타내게 되고요. 또 그 외에서 제품에서는 이제 운송 시스템, 마케팅 접근 방법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별화 전략이 다른 전략과 다르게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전략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과 뒤 모두가 다 이 차별화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아까 본 것처럼 집중화 전략인데요. 이 집중화 전략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분화된 시장에 어떤 하나만 초점을 맞춰서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집중화 전략은 그 해당하는 세분 시장에서는 원가 우위도 추가할 수 있고요. 또는 어떤 차별적 집중화도 할 수 있는 그 한 시장의 모든 것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전략들이 기존 경영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분명한 목표와 방향 설정이 있죠. 기본적으로 목표는 동일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걸 활용하기 때문에 양적인 측면에서 더 많이, 더 크게 잡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요한 변화의 예측이에요. 일반적인 환경 분석 외에 정보기술 환경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어떠한 소셜 마케팅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디지털 기기의 그런 변화, 사람들의 그런 디지털 기기를 쓰는 패턴의 변화,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목표 달성을 위한 최선의 방법의 선택인데요. 인터넷 기술 및 다양한 정보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목표 지향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경영 자원의 효율적 활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경영 자원이 확대되고 주요 초점이 인터넷이나 정보 기술에 있다는 점이 차이인 거죠. 그래서 전자상거래라는 말처럼 우리가 인터넷이나 정보 기술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존의 어떠한 경영 전략과의 많은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기존 전략과의 차이점의 가장 메인이 인터넷이죠. 인터넷하고 정보기술의 그런 활용이라는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경영과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 기업이 이제 이 인터넷으로 변환할 때 형태의 유형인데요. 사업 영역과 제품 서비스, 업무 프로세스가 있다면 이것이 이 변화 형태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신규 이 비즈니스와 제품과 서비스도 약간 인터넷화가 될 거고요. 또 업무 프로세스도 약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단일화되거나 좀 간소화되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형태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신규 전자상거래 창출이죠. 그래서 기업이 기존에 제공하던 사업과 다른 새로운 전자상거래를 별도로 창출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품과 서비스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공하던 어떤 제품을 인터넷 비즈니스에 맞게, 그러니까 내가 오프라인으로 판매했던 것들을 인터넷으로 우리가 바꿔서 인터넷에 팔 수 있도록 변환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목표 달성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하는 모든 부분, 마케팅, 재무, 인사조직, 기획, 구매, 조달 서비스 등이 모든 업무에 인터넷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인터넷을 활용해서 해당하는 업무들을 처리하게 되고 그런 처리를 통해서 효율화까지도 같이 챙길 수 있게 되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전자상거래 모델 개발인데요. 이제 총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내용들만 이렇게 쭉 나열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공부하시면서 각각의 그 세부 항목들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광고 수익 모델, 두 번째 판매 수익 모델, 세 번째 구독 수익 모델, 네 번째 무료 유료 수익 모델, 다섯 번째 거래 수수료 수익 모델, 여섯 번째 제휴 수익 모델 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추진 전략 유형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자상거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략 수립의 목적을 정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처음에 내가 이거 왜 하는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런 확인을 통해서 우리가 외부 환경과 내부의 역량.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딱 생각나는 게 있죠. 우리가 뒤에서 바로 배우실 거지만 수합 분석. 그래서 수합 분석처럼 내 외부의 나의 역량, 외부의 뭐 기회라든가 위협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확인을 해서 그걸 토대로 전략의 방향성을 수립을 하고 그런 방향성을 토대로 해서 전략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 비즈니스의 전략 유형이 나오게 되는데요. 상품 확보 전략, 상품 다양화 전략, 시장 대응 전략, 가격 결정 전략으로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상거래 추진 전략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많이 암기를 해놓으신 게 좋아요.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강조드리는 것들은 뭔가 세분화돼서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던 거나 아니면 이런 표나 그림 같이 그 하나하나가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을 때 다른 것에 해당하는 것을 넣어놓고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상품의 다양화에 시간 차원, 데이터 차원, 기능 차원, 사용 차원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또 시장 대응 전략에 시장 방어, 시장 선점 이런 전략들이 또 들어있습니다. 또한 가격 전략에는 요금 부과 방식, 가격 차별화 전략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각각의 전략의 유형, 좀 더 세부 유형도 나타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오기 굉장히 좋은 표죠. 그래서 상품 다양화의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상품 다양화 전략의 사용 차원의 다양화 중에 다양화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하면 지금 사용 차원의 다양화 3개를 놓고 나머지 것들 중에서 하나가 나오는 이런 형식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 표들을 학습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전 설정과 포지셔닝인데요. 우선 이념과 비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념과 비전을 설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외부와 내부로 분석을 한 다음에 기회를 포착하고 전자상거래의 포지셔닝을 나타낸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우리가 전략을 짤 때와 전자상거래로 변환할 때와 똑같은 그런 단계를 거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업의 외부 환경 요인과 포트의 경쟁 세력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외부 환경 모형은 보시는 것처럼 기업을 기점으로 공급자, 고객, 경쟁자, 규제 기관에 따라서 이제 과학 환경이라든가 경제적 환경, 기술 환경에 따라서 많은 것이 변화하게 될 거고요. 또 포트의 경쟁 세력 모형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산업 내 경쟁, 기업 간의 경쟁이 있는데
그럴 때 뭐 구매자의 교섭력, 공급자의 교섭력, 대체품이나 대체 서비스 위협 등의 어디에 가장 해당하는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된다라고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경영 자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기업이 이제 경영 자원을 할 때 물적 자원, 금융 자원, 기술 자원, 브랜드, 인적 자원 이렇게 총 5가지로 나눠지게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각각의 보는 특성과 지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걸 짝지거나 뭐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또 가장 올바른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실 텐데요. 참 보시면 물적 자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약간 물건 같은 거죠. 그래서 공장과 설비의 규모, 또 원자재 획득 가능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또 그런 핵심 지표에는 고정자산의 재판매 가치, 자본 설비의 수명, 공장의 규모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자, 금융자원의 같은 경우는 기업의 차입 능력과 내그 자부의 응용, 즉 내가 어떻게든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금융자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핵심 지표가 부채, 자본 비율 또는 뭐 신용 등급 또 그다음에 현금 보유 비율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기술 자원인데요. 이 기술 자원 문제들이 나오면 굉장히 학생들이 또 많이 틀리기도 하더라고요. 보시면 기술 자원이라는 것처럼 어떠한 특허권, 저작권, 그런 독점 기술 노하우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건데 이런 부분, 연구 설비, 기술 인력, 그 다음에 뭐 기술 혁신 자원 등이 여기에 특성으로 포함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구 설비만 나가게 되면 학습자들이 이제 물적 자원에 이제 뭐 체크하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유형의 분들이 계셨는데 이런 것들을 헷갈리시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핵심 지표는 특허권의 수와 중요성, 또 독점 라이센스로부터의 수익 이런 것들이 있고요. 브랜드는 뭐 상표가 되겠죠. 상표나 소비자의 신뢰. 그래서 핵심 지표도 브랜드 인지도 또는 뭐 재구매 비율, 그 다음에 제품 품질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 등이 있고요. 인적 자원은 이제 종업원에 대한 훈련과 그들이 보유한 전문 기술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기업 전략의 유연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지표가 종업원의 교육, 기술, 전문 자격, 산업 평균 대비 임금 수준 등이 있는데요. 그 대부분 보시면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 인적 자원인데 기술 자원에 또 뭐 기술 인력이 들어가 있고. 근데 막상 지금 표로 볼 때는 당연히 그렇게라고 하시지만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를 볼 때는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확실하게 외워두셔야 여러분들이 답을 고르시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포터의 가치사슬 보정과 수합 분석이죠. 그래서 가치사슬 모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조 활동과 주 활동으로 나뉘게 되고요. 그 각각의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수합 분석도 굉장히 많이 문제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옛날처럼 뭐 강점은 무엇이냐, 약점은 무엇이냐, 기회가 무엇이냐, 뭐 위협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을 주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게 이러한 상황일 때 SO 전략을 쓸지 W 전략을 쓸지 뭐 ST 전략을 써야 될지 WT 전략을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어떠한 이제 합쳐진 전략에 대한 문제들이 최근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출제를 따라가려면 여러분들이 수학 분석을 볼 때 단순히 강점, 약점, 그다음에 외부의 기회, 위협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강점과 기회, 약점과 기회, 위협과 강점, 그다음에 약점과 위협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합해서 이것들을 내용을 학습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설계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우선 전자상거래를 세분화하게 되죠. 어디에 들어갈지 세분화하게 되고 또 전자상거래를 설계하게 되고 또 차이를 분석하고 그 전자상거래를 돌리기 위한 로드맵을 개발하는 그런 설계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계를 통해서 전자상거래를 실행하고자 할 때 아래의 그림과 같이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맨 처음은 우선순위 결정이죠. 전자상거래에서 역시도 뭔가 결정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어떠한 거래를 한다라는 것은 뭐 결제 라인을 뭘로 할지, 어디에 뭐 광고를 할지, 어떠한 뭐 플랫폼을 활용해서 우리가 판매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고 그러면 프로젝트의 정당성, 범위평가, 타당성 평가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실행 계획이 수립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효과 분석과 평가인데요. 전략의 평가와 수정, 또 그것대로 잘 됐는지 성과의 평가 순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전자상거래 전략 순위 및 콘셉트화잖아요. 그래서 콘셉트에 대한 그런 우리가 전자상거래를 활용할 때 웹페이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사이트 전략 및 콘셉트의 설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이트의 콘셉트인데요. 웹사이트를 통해서 사용자나 어떠한 고객이 어쨌든 방문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웹사이트는 목표 고객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것을 원하고 하는지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그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또 뭐 구매로 이어진다거나 또는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트가 어떠한 컨셉을 갖고 만들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콘센트를 전달하기 위한 요소로는 우리가 전자상거래라는 특성상 웹페이지나 사이트를 많이 쓰기 때문에 구조와 전략, 또 컨텐츠의 종류, 내비게이션의 방식, 그리고 그래픽의 디자인, 이미지 등을 우리가 컨셉트를 전달하는 요소로 분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이트의 목표인데요. 어떠한 광범위한 영역에 해당하는 정보를 갖추기 위해 힘과 노력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앞에와 비슷한 거는 앞에는 컨셉, 개념을 잡았다면 뒤에서는 존재의 목표, 왜 이 사이트가 존재해야 되는지 존재의 목표를 명확하게 해서 누구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정의해야 되는 그런 단계를 우리가 사이트 목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마케팅 및 홍보 전략인데요.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경우에는 어떠한 인터넷, 전자 환경에서 구매 얘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격, 품질, 그리고 이에 따른 신뢰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웹페이지가 문제가 없는지, 내가 결제하고 돈을 써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품의 가격 전략, 품질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기 위한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활용을 해서 고객한테 가깝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는 사이트 운영 전략인데요. 운영 단계에서는 이미 앞에서 컨셉트와 목표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잘 운영을 해서 고객을 지원하고 또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이런 운영에 대한 규정들을 잘 만들지에 대해서 나타낸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사전에 미리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환불 정책, 배송 서비스 이런 것들 기준들도 같이 만들어 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사이트 기획인데요. 이 사이트 기획할 땐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사이트 기획, 또 시안 제작, 웹 내비게이션 보드 작성, 타 사이트 벤치마킹, 또 기타 기획 활동 등으로 우리가 단계를 가지고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 사이트를 구현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웹페이지 디자인인데요. 각종 메뉴의 구조나 위치, 표현 방식 등에 따라서 사용자의 편의성이 좌우되기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구매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것들이 굉장히 불필요한 단계로 되어 있다면 사실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구현 단계에서는 ASP나 PHP 또는 서버 사이드 언어 등이 이런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ASP나 PHP, SSL 같은 이런 용어들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와 디버깅, 즉 이게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잘 돌아가는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 테스트한 결과를 통해서 검수와 또 개발 완료 보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총 원래는 5개, 기획이 5개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자상거래의 정책 및 동향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전자상거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를 통한 상품의 구매와 판매를 우리가 전자상거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자상거래 장점은 우리가 소비자와 기업 측면을 볼 수 있는데요. 전자상거래 장점 보시는 것처럼 가상 공간을 활용하고 시장 공급 측면에서 가격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좋고 또 소비자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기업 측면에선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많은 것을 투입하지 않아도 대규모로 시장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영업시간에 제약 없이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 기업 측면에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단점은 소비자 입장에선 개인정보의 누출 우려 및 사업자에 대한 신뢰성 부족이 있고요. 또 사업자 입장에서는
다른 산업에 비해서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나만 들어가기 쉬운 것이 아니라 남도 들어오기 쉽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전자상거래 기획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기획을 공부함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친숙함이 있겠지만 실제로 그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조금 달라지는 것들을 좀 눈여겨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저와 함께 전자상거래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급 출제 기준은 전자상거래 프로세스 및 사이트 설계, 전자상거래 프로젝트가 들어가 있고요. 또 전자상거래 프로세스와 사이트 구축 및 운영이라는 부분이 2급 필기 출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급과 2급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세스, 결제, 웹사이트를 활용하는 또는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이 전자상거래 운영 및 관리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상거래 운영 및 관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무역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이트레이딩, 전자무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전자무역은 각종 ICT를 이용해서 무역 관련 업무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유통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또한 어떠한 재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가지게 되는데요. 우선 전자무역이라는 걸 먼저 봤을 때 무역 프로세스는 시장 조사, 신용 조사, 상역 외환, 통관 물류, 결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파란색 부분이 전자무역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자무역, 사이버무역, 인터넷무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각각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무역 같은 경우는 무역을 전자적 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행하는 것을 지칭하게 되고요. 사이버무역의 경우는 우리가 무역과 관련된 정보의 유통은 물론 업무 처리 과정이 컴퓨터와 네트워크에 의해 창출된 어떠한 사이버 공간상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인터넷 무역은 정보 교류, 조회, 상담 및 계약 등이 주로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짐을 얘기하는데요. 약간씩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무역 거래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정보 수집, 마케팅, 상담 계약, 또 금융 통관, 대금 결제, 물류 운송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자무역과 전통무역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무역 같은 경우는 24시간 365일 제한 없이 무역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또 모든 서류도 전자적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전통무역과 전자무역의 차이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물류의 범위와 물류의 관리 기능인데요. 물류는 기본적으로 조달 물류, 생산 물류, 판매 물류, 반품 물류, 폐기 물류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 물류의 그런 범위와 물류 관리 기능도 굉장히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어떠한 구분, 그러니까 조달 물류를 가지고 생산 물류에 세부 기능을 붙여놓는다든가 해서 가장 올바르게 짝지어지는 것들의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달 물류다라고 하면 조달업자로부터 생산자의 자재 창고까지 수배송과 입고된 자재를 보관, 재고 관리 작업을 계획하고 실행 통제하는 활동을 우리가 조달 물류라고 한다라는 것이어서 어떤 단계에서 물류를 하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로지스틱스, 물류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1PL, 2PL, 3PL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사내에서 물류 기능 부서를 직접 두고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퍼스트 파티 로지스틱스에서 1PL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사내 물류 기능 부서를 아예 독립시켜서 아웃소싱은 아니지만 자회사로서 아웃소싱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세컨드 파티 로지스틱스라고 해서 2P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외부 전문 물류 업체에게 물류 기능을 아웃소싱하는 경우를 제3자 물류, 서드 파티 로지스틱스라고 해서 3PL, 3PL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것도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서 1PL, 2PL, 3PL을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운영 관리에서는 제가 각각의 용어들에 대해서 조금 나열을 많이 해놨는데요. 저랑 지금 함께하는 용어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셔야 시험 보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볼 건 경제적 주문량의 결정인데요. 이 경제적 주문량이라는 걸 우리가 EOQ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고 유지와 관련된 총 비용이 최소가 되는 재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1회 주문량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EOQ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요의 발생은 확정적으로 일정을 하고 사전에 명확히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재고 자산의 구입 단가, 재고 유지 비용 및 1회 주문 비용은 일정하다는 점을 기반으로 하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문 시점에서 입고 시점까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드 타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리드 타임이 일정하고 예측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이 경제적 주문량, 그래서 재고를 많이 남기지 않고 바로바로 판매되는 그런 물류의 형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고 부족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이제 계산하는 것이 경제적 주문량 EOQ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ROP라고 하는 제주문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제주문점은 연간의 수요량과 우리가 아까 리드타임이라는 걸 배웠었죠. 그래서 리드타임이 사전에 알려져 있는 어떤 확정적 모델에서 새로운 주문이 들어가야 하는 시점을 제주문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재고가 계속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새로운 물량을 넣어야 되는지 이거를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제주문점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ROP라는 것은 리오더 포인트라는 것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안전재고 모형인데요. 세이프티 스탁이라고 해서 품절 방지를 위한 최저 수준으로 재고를 유지하는 것을 안전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식료품이라고 하면 유통기한이 있을 거고요. 어떤 제품의 활용기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얼마나 팔릴지 우리가 100% 예측하지 못한다면 어느 정도의 그런 재고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재고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그 재고를 문제가 되더라도 내가 피해를 적게 입을 그런 재고의 양을 우리가 안전재고라고 하고요. 그것을 짜기 위한 것을 우리가 안전재고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 전자상거래 운영 및 관리는 물류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사이트 관리에 대한 또 사이트 개발에 대한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웹사이트 개발 절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웹사이트를 개발할 때는 우선 외주 용역 개발을 체결하게 되죠.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웹사이트를 하는 업체를 갖고 있거나 웹사이트를 만드는 사람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웹사이트를 우리가 외주 용역을 주게 되는데 외주 용역을 할 때 맨 처음 개발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또 사이트 전략 및 이제 콘셉트를 우리가 설정하게 되고 보시는 것처럼 요구 분석, 기획, 운영 정책, 그다음에 아이디어, 그다음에 정보 수집, 정책 결정, 웹 디자인,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테스트와 디버깅, 나중에 검수 및 개발 완료까지 형태로 진행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할 때 가장 이제 메인인 것들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1번은 제안 요청서, 우리가 RFP라고 굉장히 많이 얘기할 텐데요. 실제 실무에서 활용하는 분들은 이 RFP라는 걸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개발사에 제공하는 것으로 클라이언트가 희망하는 어떤 계략적인 요구사항을 우리가 RFP라고 하고요. 제안서, 프로포절이라고 하는데 이 제안서는 이 RFP를 참고로 프로젝트 제안을 해서 그거에 대한 계획을 나타낸 걸 우리가 제안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웹 내비게이션 보드 작성인데요. 웹 내비게이션 보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뭐 드라마나 이런 거 콘티 짜는 거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웹 내비게이션 보드는 스토리보드와 비슷한 개념인데 웹사이트의 디자인 및 개발을 위한 사전 작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체 사이트에 대한 가상 내비게이션 체계와 페이지별 레이아웃, 사이트 구성 요소, 사이트 맵, 데이터, 플로차트 등이 포함하는 기획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셨을 때도 웹 내비게이션 보드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뭐 내비게이션 체계, 페이지별 레이아웃, 사이트 구성 요소 등에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네 번째는 검수 및 개발 완료 보고를 통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기획개발 관점에서 성공적인 웹사이트 설계 전략은 무엇이냐? 그래서 변화와 발전하는 사이트의 미래를 예측하여 기획해야 되고요. 자사의 비즈니스 전략에 녹아들어 있지
안아야 되고요. 또 기획 단계부터 구현 테스트 단계에 이르는 전체 과정상에서 관련 프로젝트 구성원들 간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디자인 관점에서는 쉬운 내비게이션, 매력성, 유용성, 전문성, 상호작용성, 역동성 등이 디자인 관점에서의 설계 전략이고요. 프로모션 관점에서는 지속적인 프로모션, 고객의 충성도 유지, 또 고품질의 콘텐츠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이트의 전체적인 구조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 사이트의 콘셉트와 비전, 목표 고객의 특성, 운영 전략 등이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들이 그런 고려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할 땐 다음 중 고려 사항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여태까지 기출이 되어 왔죠.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몇 개만 살펴보면 사이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표현되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메뉴는 어떻게 네이밍을 할 것인가, 또 메뉴의 깊이는 어느 정도까지 오게 할 것인가. 자, 여기서 얘기하는 메뉴 깊이는 여러분들이 웹페이지를 들어갔을 때 타고 들어가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몇 번을 클릭해서 들어가야 내가 원하는 그런 뭐 상품 페이지라든가 뭐 아니면 설명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그걸 우리가 메뉴의 깊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업데이트 혹은 잦은 갱신이 필요한 메뉴 혹은 코너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도 이 부분에서 다 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결제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마케팅에서도 아까 결제라는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그래서 기획에서 결제는 그냥 사람들의 신뢰를 위해서 제대로 된 결제 수단을 활용해야 된다 정도로 나왔으면, 여기서는 이제 그 전형적인 전자 지불 수단의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전자 지불 수단의 유형은 보시는 것 같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전자화폐, 신용카드 기반, 전자수표, 전자자 대금 이체, EBPP, P2P 전자지불 결제, 전자상품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각각의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많이 헷갈리시는 것들이 이제 뭐 전자수표, 그 다음에 뭐 전자상품권, 뭐 이런 것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고, EBPP라든가 뭐 P2P 전자지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문제로서 굉장히 많이 문제화됐던 그런 개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지불 수단이 유형이 어떤 것이 있고, 또는 이 유형들이 어떠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도 같이 묶어서 학습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 텐데요. 이제 앞에서 했던 이제 프로젝트들, 쭉 프로젝트의 주요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일시적 노력이죠. 그래서 일정한 시작과 끝을 가지는 일시적인 활동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고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같은 프로젝트는 하나도 없고 유일한 고유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확률이 당연히 높아지게 될 거고요. 세 번째는 자원과 품질인데요. 이런 자원을 통해서 품질과 그런 고객의 이해관계자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프로젝트 범위 및 원가, 시간 제약을 얘기하는데요. 자원을 통한 품질 제공 서비스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점진적 상세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초기에 상위의 개괄적 범위의 정의에서는 점차 구체화된 서비스 및 제품을 만드는 활동을 얘기하는데요. 즉, 처음에는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프로토타입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들이 점점점 발전하면서 아이디어와 제품으로 뭐 이제 구체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점진적 상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 이제 용역을 주고 그다음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얘기해서 우리 RFP라든가 제안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습을 진행해 봤는데요. 프로젝트 변경을 할 때 이제 유형 및 특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요청 유형이 시정활동, 예방활동, 결함수정이 있는데, 시정활동 경우는 어떠한 조정된 프로젝트의 그런 관리 계획 달성을 위한 수행 활동을 변경하는 것을 시정활동이라고 하고요. 예방활동은 조정된 작업에 의해서 앞으로 수행할 작업들에 대한 변경을 통해서 어떠한 미리 예방하는 활동을 예방활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결함수정이 있는데요. 서비스 품질에 맞지 않는 서비스를 수정하는 활동을 우리가 결함수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프로젝트의 위험 관리 절차가 있는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1단계는 위험 관리 계획이라고 해서 프로젝트 위협에 대한 어떤 접근 계획 및
실행 방법을 결정하게 되고요. 여기에 산출물은 위험 관리 계획서가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위험 식별인데요.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어떤 문서화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대파의 기법이라든가 우리가 체크리스트 쭉 목록을 만들어서 그 하나하나 체크해서 문제를 확인하는 방법을 위험 식별이라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정성적 위험 분석입니다. 그래서 식별된 위험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을 정성적으로 평가를 해서 위험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위험 발생 가능성, 위험의 영향도, 즉 우리가 PI라고 부르는 것들을 이제 도출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위험에 대비하는 것들을 우리가 위험 관리 절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저와 함께 이제 전자상거래 기획 또 운영과 관리까지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기획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경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다 학습하는 이제 과목이라고 한다면, 이 운영과 관리는 이 사이트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운영할지, 위험을 어떻게 회피할지에 대한 내용과 물류 혹은 전통적인 무역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또는 뭐 제주문점이라든가 이런 각각의 용어들이 뭐 많이 나왔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운영 관리 같은 부분들은 조금 용어를 중심으로 많이 학습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기획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부분들을 포괄해서 학습을 진행하시면 여러분들이 다 원하시는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저와 함께 기획과 운영 관리를 진행해 봤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